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이자 돌연사의 주범인 심혈관 질환.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봄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데요. 만약 이유 없는 가슴 통증과 두근거림이 지속된다면 심장혈관이 좁아지는 협심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협심증의 경우 약물요법만으로도 얼마든지 증상을 조절하고 진행을 막을 수 있지만 그냥 방치할 경우 심장혈관이 아예 막혀버리는 심근경색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심근경색증은 돌연사의 위험이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막힌 심장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이 필요합니다. TV닥터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혈관 질환,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심혈관 질환은 겨울철에 많이 발병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요즘처럼 일교차가 막 10도 이렇게 나고 이럴 때도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교차가 큰 3, 4월에도 심혈관 질환 환자가 많아집니다. 네. 일교차가 심해지면은 혈관이 수축하는 빈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절과 상관없이 기온차가 클 경우에 네. 심혈관 질환 발생이 증가합니다. 아, 혈관이 수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심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오는 거죠? 혈관이 수축하게 돼서 네. 특히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게 되는 관상동맥이 이제 수축이 되죠. 그래서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증이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협심증, 심근경색증 말씀드리면은 네. 협심증은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한마디로 피가 적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에 피떡이 네. 차서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그 피떡이라고 하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혈전입니다. 혈전. 예. 네. 그래서 심장 근육에 피가 전혀 공급되지가 않아서 심장 근육이 죽는 병입니다. 네. 예. 그래서 심장 근육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급사가 일어난다든지 예. 또는 심장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협심증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좁아지는 것, 관상동맥이. 그리고 아예 막혀버리면 그게 심근경색이 되는군요. 예. 근데 평소에는 이 두 개가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예. 어떻게 구분하면 되겠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협심증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진 상태입니다. 네, 지금 그림에서 볼 때 노란색 예. 부분이 예. 콜레스테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노란색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파이프에 때가 끼어서 피가 덜 내려가는 현상으로 이런 관성맥 질환을 이제 설명드리는 경우가 네. 있는데 이해가 잘 되네요. 실제로는 네. 결과는 똑같습니다만은 예. 파이프에 때가 끼는 게 아니고 아, 그게 아니고요? 예, 혈관 벽에 네. 이 죽상경화반이라는 일종의 플라그가 혈관 벽에 침착되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딱딱할 수도 있고 부드러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부분의 그 성분은 기름, 지방 성분이 이제 많죠. 네. 그렇고 이제 급성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에는 협심증이 더 심해진 경우인가요? 예, 심해져서 이제 가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심증 없이 네.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막힐 수도 있어요. 갑자기 막힐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증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장 혈관이 이제 피떡으로 혈전으로 네. 막히게 돼서 이제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그런 소견이 이제 경색 국면이라고 얘기하듯이 네. 경색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멀쩡하게 이렇게 잘 피가 돌던 깨끗한 혈관이 왜 이렇게 좁아지고 심지어는 막히게 되는 건가요? 보셨다시피 정상적인 혈관이 네. 동맥경화반이라는 플라그가 혈관벽에 침착이 됨으로써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적게 공급이 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것인데 이유가 없이 급작스럽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현상은 아닙니다. 원인이 분명히 있어요.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관상동맥의 죽상동맥 경화증이 생기는 그 원인들로는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 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한다든지 또는 좋은 콜레스테롤, 그 HDL 콜레스테롤이 40mg/dL 미만으로 줄어든다든지. 네. 그래서 옛날에는 보통 고지혈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HDL 같이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관에서 간으로 콜레스테롤을 보내주기 때문에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치는 이제 높아야지 좋은 거기 때문에 네. 이상 지질 혈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LDL은 나쁜 것, 나쁜 거, HDL은 좋은 것. 것입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원인으로 이제 흡연, 또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조기 관상동맥 질환의 가족력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남성은 55세, 여성은 65세 미만에서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고령, 연령 자체도 위험 인자가 됩니다. 남성은 45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에 해당됩니다. 네. 그리고 운동 부족이나 비만, 그리고 고콜레스테롤 시기와 같은 생활 습관도 죽상동맥 경화증의 원인에 포함됩니다. 아,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는 이유가 상당히 다양하네요. 예, 예.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에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앓고 계신 분이 흔하게 발견이 됩니다. 또 얼마나 구체적으로 많습니까, 환자 수가요? 예. 환자 수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은 우리나라에서 그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작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은 2013년에 발생률이 79만 명입니다. 네. 2003년 10년 전보다 58%나 무려 증가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리고 갑자기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돌연사의 원인의 70% 내지 80%가 심장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세 이상의 중년 남성에서는 여성보다도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한 4~5배 높다고 보고 아니 있습니다. 뭐 한 두세 배도 아니고 4~5배면 상당한 예. 차이인데 이렇게 남성이 훨씬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요새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가 되겠지만은 뭐 사회생활 하시느라고 바쁘셔서 뭐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운동 부족이라든지 흡연, 네. 기타 죽상동맥 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에 더 노출된다고 봐야 되겠죠. 생활 습관으로 인한 게 예. 남성들이 더 취약하고 예. 그리고 하지만 또 특이할 사항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폐경기 이후에는 이전에 남성보다 그 발생률이 낮았지만 네. 폐경기 이후에는 급속도로 남성을 따라잡고 오히려 더 추월하는 현상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성 호르몬이 분명히 네. 관계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관계가 됩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자, 그러면 협심증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관상 동맥이 좀 좁아지는 협심증이 오게 되면 일단 그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통증을 가장 먼저 호소합니까? 예, 가장 흔한 그 증상은 가슴 통증입니다. 그래서 가슴 통증의 양상은 이제 조인다, 쥐어짠다, 네. 타는 듯하다, 또는 묵직한 물체가 누르는 듯하다. 다양하네요. 통증의 예, 양상이. 아주 다양합니다. 예. 그리고 통증의 위치는 가슴 중앙에 가슴뼈 하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이나 왼쪽 팔로 그 통증이 뻗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복부라든지 견갑 간부가 어디죠? 예, 이거는 이제 등에 어깨뼈 아, 2개를 잇는 중앙 부위. 날개 예, 보통 얘기하는 양쪽으로 있는 그 중앙 부위입니다. 아, 중앙이요. 예, 그걸 이제 견갑 간부라 그러는데 예. 그리고 턱 또는 턱. 치아, 네. 목에만 국한되는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통증은 운동이나 과도한 활동 또는 흥분 상태,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일교차가 큰 어떤 그런 경우처럼 추운 날씨에서 활동할 때 네. 또는 과식 후에 이제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이러한 유발 요인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 근육의 산소 요구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상황들이죠. 네. 그리고 난 산소가 필요해 하고 막 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혈관이 좁으니까 갈 수가 그렇습니다. 없네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네. 좁아져서 공급이 줄어들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예. 또 특이할 만한 사항은 가슴 통증으로만 이제 증상이 발현된다 그러면 진단과 치료가 굉장히 용이할 겁니다. 그런데 무슨 호흡 곤란이라든지 뭐 식은 땀을 흘리신다든지 피로감을 호소하신다든지 두근거림을 호소하신다든지 실신을 일으킨다든지 아. 이런 통증이 아닌 네. 이런 협심증 유사 증상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고 네. 이런 경우에는 특히 심장내과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동반하지 않아도 이런 기타 증상만으로도 오시는 분들이 많군요. 예. 자, 그럼 실제로 협심증으로 시술 받은 분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증상이 어땠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프고 피로가 많이 오고 현기증도 일어나는 그런 상태를 가슴이 쪼이면서 잠시 좀 갑자기 이래 충격적으로 너무 아팠다가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복으로 근데 어떤 데는 조금 한 며칠 정도 이렇게 갔지만은 근데 결국 저도 몰랐었어요. 얹힌 줄 알고 어깨가 좀 많이 아팠고 이래 두근두근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병원에 오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 CT 촬영을 이제 하고 경과를 기다리면서까지도 이래 심장에 물이 찬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호흡이 곤란할 때가 있었어요. 생명은 이것이구나, 마지막이구나 생각하면서도 그 병원에 와가지고 이제 상세하게 의사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 원인을 찾고 이제 시술로 통해서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스텐트 삽입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트렌트를 끼우고 지금 막힌 부분을 트렌트를 끼우고 지금 호흡이 이제 정상적으로 오고 깨끗하게 치유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음식을 저는 참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육고기를 참 많이 먹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것을 다 이제 많이보다 조금씩 절제하면서 다른 음식을 골고루 먹고 섭취를 하고 또 병원에서 이래 음식을 처방 내릴 때마다 그것을 잘 따르는 그것이 아마 큰 도움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막 답답하고 또 어깨 통증까지 있었던 증상을 좀 오래 참으셨네요. 예.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협심증 유사 증상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어떤- 가슴이 정통으로 아픈 게 아니라. 전형적인 가슴 통증이 아닌 거죠. 아니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환자분이 이제 증상을 참으신다든지 해서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소화불량이라든지 상복부 불쾌감 같은 증상으로 협심증 증상이 발현되실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위장약을 복용하신다든지 또는 소화기 내과에서 위내시경을 받으신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진단하면 안 되겠어요. 예, 그죠? 자가 진단은 금물입니다. 네. 더 이제 그 진단을 지연시킬 수 있는 원인이 지연시킬 수 됩니다.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운동을 했을 때도 이제 통증을 느낄 수가 있다. 이럴 때도 혹시 협심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전형적인 가슴 통증이라 그러면 흉골 하부의 가슴 중앙에 이제 네. 발생합니다. 근데 과장님, 심장 왼쪽에 있는 거 아닌가요? 심장은 왼쪽에 있지만은 네. 자율신경의 분포 때문에 전형적으로는 가슴 중앙에 아. 통증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정확한 협심증 진단을 위해선 그만큼 또 정확한 검사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떻게 검사받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심장 검사 일단 그 병원에 가게 되면 뭐부터 시작할까요? 예, 가장 간단하고 저렴한 검사가 운동 부하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심전도를 운동을 하면서 체크하게 되는 겁니다. 운동을 하면서요? 예, 운동을 하면서 심전도의 변화 양상을 보는 겁니다. 아, 네. 민감도와 특이도가 68%, 77% 정도 되는 검사인데 네. 운동을 할 수 없다든지 심전도 자체가 판독이 협심증을 가리기 어려운 심전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검사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몇 분 정도 걸어서 검사하죠? 대체적으로 한 15에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네. 그리고 운동을 할 수 없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근 관류 스캔이라 해서 약물로서 심장에 스트레스를 줘서 협심증을 유발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에 피가 충분히 혈액 순환이 되는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네. 또 혈액 순환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푸른색으로
그 결손 부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근관류 스캔과 민감도 특이도가 85에서 90% 정도로 높은 부하 심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협심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발 요인이 있어야 이제 증상이 발현되기 때문에 약물을 주입해서 심장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심장 근육의 움직임을 떨어지는 정도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상동맥 CT 같은 경우에는 시원하게 관상동맥이 좁아진 부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CT라서 보험 급여가 되는 관계로 운동 부하를 실시할 수 없다든지 네. 또는 심전도상 운동 부하 검사 결과를 판독할 수가 없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제 보험 급여를 이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그 검사 과정을 통해서 특히 CT를 통해서는 거의 확진이 가능하겠군요. 그리고 조영술이 나오네요. 예, 일단 확진은 이제 사실은 이제 관상동맥 조영술로 이제 하는 것인데요. 아, 이게 오히려 확진이군요. 앞에 말씀드린 검사로 진단이 불확실하다든지 네. 그리고 약물 치료를 시행했지만 그 반응이 신통치가 않았다든지 또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검사들에서 굉장히 그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지금 약물이 들어갔네요, 혈관에. 예, 저렇게 약물이 들어가면은 무색 투명한 액체인데 방사선에 이제 통과가 되고 나면은 까맣게 보이게 됩니다. 아, 그럼 저렇게 잘 뚫리면 혈관이 좋은 거고 어딘가 예. 좁아 있으면 막힌 거네요. 예,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을 통해서 어느 부위에 막혔는지 이제 확진이 나왔다, 협심증으로. 그러면 바로 이제 치료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특히 그 빈혈이라든지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또는 갑상선 기능 이상 또는 심부전, 심장 판막증과 같은 유발 인자를 제대로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심증은 그냥 오지 않는다 그랬죠. 네. 죽상동맥 경화증에서 발생된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위험 인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들 그것들을 철저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죽상동맥이라는 건 뭘 네. 의미하는 거죠? 죽상동맥은 혈관에 동맥 경화반 플라그가 끼인다 그랬는데 네. 그 상태가 마치 죽과 같습니다. 그래서 죽상동맥 경화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운동이라든지 식이요법 같은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하고 네. 또 약물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 약물 치료를 시행했지만 증상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시술적으로 관상동맥 중재술이라든지 또는 수술적으로 관상동맥 우회로술을 통해서 혈관을 재개통하는 방법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에 혈관 재개통, 관상동맥 중재술, 우회로술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죠. 예, 그러니까 일단 물리적으로 뚫어준다는 얘기겠죠? 예, 맞습니다. 예. 자, 지금 중재술이 시행되는 장면입니다. 예. 지금 조영술을 먼저 시행을 하고 네. 좁아진 혈관 부위를 찾습니다. 그리고 좁아진 혈관 부위 아래쪽으로 네. 아주 가는 0.014인치의 유도 철선을 그 좁아진 벽면 아래쪽으로 위치를 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렇게 손으로 계속 넣고 예.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좁아진 혈관에 먼저 풍선으로 확장술을 시행합니다. 네. 지금 그 장면입니다. 그 좁아진 부분을 풍선으로 넓혀주는 거군요. 저기 그렇습니다. 검은색 부분이요. 예. 예. 그리고 혈관 초음파를 관상동맥 중재술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데 혈관 굵기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혈관 굵기에 맞는 스텐트 아, 지금 이게 보고 스텐트입니까? 계십니다. 예, 아, 금속 그물망입니다. 네. 그 혈관 굵기에 맞는 스텐트를 이제 삽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예, 곧 들어갈 겁니다. 아, 예. 예. 일단 넣는 거는 손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군요. 예, 예. 그래서 네. 확인을 하고 위치에 네. 정확하게 스텐트를 삽입하게 됩니다. 지금 실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예, 까만 길게 지렁이처럼 생긴 게 이제 스텐트가 되겠습니다. 전후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예, 시술 전후에 관상동맥이 심하게 좁아진 상태 시술 전입니다. 이야, 이렇게 좁아졌는데 예, 시술 시술 후에는 후에 이제 충분히 혈관 내경이 확보가 된 네.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조영술을 통해서 좁아진 부위가 어딘지를 확인하고 예. 초음파를 통해서는 혈관 굵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예. 파악한 후에 예. 그 굵기에 딱 맞는 스텐트를 골라서 예. 넣어주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풍선으로 넓혀주는. 미리 풍선으로 넓히고 이제 부족한 경우에 스텐트를 삽입하게 됩니다. 스텐트 삽입 없이 그냥 풍선만 이렇게 넓혀줄 수도 있군요. 아주 작은 가지라든지 네. 아래쪽 혈관인 경우에는 풍선 확장술만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스텐트를 삽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텐트를 딱 삽입을 하면 일단 혈관이 이렇게 고정이 되잖아요. 이 스텐트에 예. 의해서 더 좁아지지 않고. 그러나 그래도 재발의 위험이 없는 건지 걱정이 되거든요. 예, 스텐트의 협착률, 재협착률이 보통 요새는 10% 미만으로 최고 좋은 성적으로 5.1%까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스텐트 내에 피떡이 생기는 스텐트 혈전증 네. 또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빈도는 요새 많이 줄어서 1% 미만으로 보고하고 있고 네. 또 제일 좋은 결과를 보고하는 데서는 약 0.5%까지 그 확률은 이전보다는 많이 낮아졌지만 네. 재발이 가능은 합니다. 아. 그래서 스텐트 삽입술 시술 후에도 꾸준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텐트가 삽입된 그 혈관 부위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제 관리가 필요할 텐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다시 이제 좁아지고 재발됐다. 그럼 이 스텐트를 다시 뺍니까? 아니면 어떻게 재발했을 때 치료하죠? 추후에는 스텐트가 생체 내에서 녹는 스텐트도 개발 예정에 있습니다만은 네. 현재까지는 그 스텐트를 체외로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넣었으면 뺄 수는 없네요. 예. 그래서 그 부위에 그 약물 방출형 스텐트를 삽입을 다시 한다든지 네. 또는 요새는 약물이 방출되는 풍선이 또 새로 나와서 약물 방출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물을 방출한다는 게 뭐죠? 이전에 예. 약물이 발리지 않는 일반 스텐트를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재협착되는 빈도가 지금은 10% 미만으로 줄었지만 네. 그 당시에는 약 20, 30% 정도 됐습니다. 제법 그래서 됐네요. 약물이 방출돼서 예. 혈관 안에 살이 차오르지 않도록 하는 약물을 방출하는 스텐트를 요새는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텐트 자체에서 약물이 방출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예, 예. 그래서 재발률을 예. 뚝 떨어뜨릴 수가 있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동시에 여러 개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도 가능합니까? 그 막힌 부위가 여러 군데다 예, 이럴 경우. 가능합니다. 예, 예. 참 요즘 의학 기술이 점점 더 확실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혈관이 이제 좁아지다가 막히는 경우 심근경색이잖아요. 이게 예. 정말 돌연사이의 위험이 주된 원인이 되는 거고 정말 잘 주무시다가 오늘 아침에 그만 운명을 달리하신 경우가 또 이런 경우가 많죠. 예. 심근경색증의 한 절반 정도는 50%에서는 요인 없이 발생합니다. 휴식 중이나 수면 시에. 네. 예. 그리고 유발 요인으로는 이제 과격한 운동, 또 스트레스, 생활의 변화, 그리고 외과적 질환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근경색증은 기상 후의 수시간 내에 이제 호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대에 예.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고 혈전 형성이 가장 잘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흔한 증상은 가슴 통증입니다. 근데 그 양상이 매우 극심하고 지속적입니다. 그 통증의 그 느낌이 어떤가요? 뭐 이렇게 아까 묵직한 것도 있었고 예. 날카로운 것도 있었잖아요. 협심증에. 예. 근데 심근경색은 전형적으로 쪼이고 묵직한 게 누르는 느낌 네. 또는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실 수가 있는데 협심증과 그 양상은 비슷하지만은 그 강도가 굉장히 심하고 지속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얼마나요?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길어야 5분인데 네. 심근경색증은 30분 이상 지속됩니다. 아. 예,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 통증은 지속되는 겁니다. 네. 그럼 그럴 경우에는 뭐 지체 없이 빨리 병원으로 달려가야 달려가셔야 되겠습니다. 됩니다.
예. 실제로 그 심근경색증으로 혈관이 막혀 위급한 상황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오신 분 50대 남성이 계셨는데요.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 그 가슴이 얼마나 어떻게 아프던가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그러한 통증. 그 처음에는 꼭 얹힌 듯한 느낌이, 난 얹혔구나, 뭐 음식을 잘못 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한 5일 동안 집에서 그냥 있으면서 소화제 먹고, 처음에는 한 20분 간격으로 오다가 그 뒷날은 조금 길어지고, 그 뒷날도 조금 길어지고, 그래 10일 날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아침 8시부터 통증 오는데, 여기 내가 10시인가 12시에 왔거든요. 그래 다행히 이제 목숨 건졌지. 뭐 응급실에 계신 분이 조금만 늦었으면은 사망했다. 뭐 아찔하더라고요. 우리 집 내력이 이제 모친도 그렇고 외삼촌도 그렇고 큰형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길거리에 쓰러지셔가지고. 그 내력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 둘째 형님도 안 좋고 한 십몇 년 전에 이제 시술했거든요. 그래서 설마 나한테까지 그 짧은 의학 상식이지만은 뭐 올이라고는 전혀 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한 1년 전에 살짝 통증이 왔는데 그냥 무심코 넘어가고 조금 와도 무심코 넘어가고 이랬는데 10일 날 하고 중환자실에 이틀 있다가 이 병실에 와가지고 18일 날 이제 2차 시술 과장님이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거의 이제 완쾌됐지. 완쾌되고 이제 이 이후가 중요하답니다. 어떻게 하라 하시던가요? 뭐 자기 관리 철저히 해야죠. 뭐 음식 조절하고 운동 조절하고 거기다 또 당뇨가 좀 있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이제는 건강관리 정말 잘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근데 예. 하마터면 먼저 조금만 늦었으면 좀 큰일 날 뻔했네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가족분 중에서도 또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혹시 가족력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되지 않을까요? 예, 보통 분들이 생각하시듯이 유전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상동맥경화증의 위험 인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조기에 심혈관 질환, 관상동맥 질환이 발생한 가족력, 특히 남성에서 55세, 여성에서 65세 미만에서 그런 관상동맥 질환이 발생한 가족력이 계시다면은 네. 그 위험 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환자분 어머님이 예. 65세 미만에서 발생하셨다든지 또는 형님께서 55세 미만에서 발생하셨다 그러면 이 환자분은 이제 죽상동맥경화증의 위험 인자를 하나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딴 분들보다는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위험 인자가 하나라도 더 있다면 정말 그 심근경색, 협심증에 대해서 평소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텐데 실제로 평소 더 꾸준한 관리 혹은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네. 근데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은 네. 심근경색증을 조기에 진단하는 확립된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예. 협심증, 심근경색증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 요인 말씀드렸던 거, 그거를 미리 조기에 철저하게 조절해 주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입니다. 그 위험 인자를 조기에 차단하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흉통이 발생하시기 때문에 어떤 조기 진단의 어떤 개념을 떠나서 보통 응급실로 대부분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치료를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위험 인자들,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거나 하는 이상 지질혈증이나 흡연, 고혈압, 당뇨병 또는 운동 부족이나 비만 또는 고콜레스테롤 시기를 하는 등의 생활 습관이 안 좋으신 분들, 그 다음에 직계 가족 중 네. 남성 55세 이전, 여성 65세 이전에 관상동맥 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 또 연령으로서 남성 45세 이상, 여성 55세 이상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네. 그 위험 인자가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원장님 지금
그 위험 인자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 다 해당되지 않나요? 이 정도 범위면은? 그래서 요새는 모든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서구화가 되면서 네. 많은 분들이 그 위험 요인을 가지게 되시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전조 증상이 좀 미리 나타나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심장 통증이 오거나 뭐 발작이 오는 경우가 많네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통은 이제 절반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됩니다. 네. 협심증이 심해져서 심근경색증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그랬지만 또 갑자기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바로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죠? 예, 바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최근에 그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네. 마치 그 화산이 분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어느 예, 날 갑자기. 예. 그 죽상 동맥 경화반 그 프라그라고 말씀드린 그게 갑자기 환한 화산처럼 네. 분출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분출된 그 마치 용암을 막기 위해서 혈소판 같은 혈액 내 성분들이 동원이 되게 됩니다. 막 가겠어요. 예. 그 부위로. 그래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그 좁아진 부위에 혈소판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서 네. 오히려 혈관을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막힌 아래 부위로 심장 근육에 피가 전혀 소통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 피가 소통되지 않는 심장 근육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소요 사태가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 태풍이 지나간 뒤에 예. 어떤 수마가 핥히고 간 그런 것처럼. 네. 그래서 굉장히 동요가 되고 심장 근육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면 막 심장이 막 그렇습니다. 떨고. 예, 그래서 방금 말씀 우리 하신 것처럼 심방 이제 심실의 세동이 네. 이제 그런 부정맥이 잘 일어납니다. 특히 심실 쪽에서 심실 빈맥이나 심실 세동과 같은 부정맥을 치명적인 부정맥이라고 그러는데 네. 심근경색 발생 첫 24시간 이내에 경고 없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이제 그중 절반은 1시간 이내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치명적인 부정맥이 급성 심근경색증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했을 때가 그 심실세동인가요? 맞습니다. 예. 아, 예. 그럼 결국은 그 피가 통하지 않으면 이 심장이 못 견디니까 결국은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 만에 빨리 그럼 병원에 가야 됩니까, 우리가? 답이 없고 최대한 빨리입니다. 그래도 몇 시간, 예. 아니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예. 뭐 3시간 이내에 와야 뭐 얼마든지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다. 이런 심장 혈관이 골든타임이 완전히 있잖아요. 막힌 이제 경우를 이제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이라 그러는데 네. 최소 12시간 내에는 와 주셔야 됩니다. 아, 이 통증이 시작된 후 12시간 이내에는 바로 병원에 와서 응급조치를 받아야 된다. 하지만 효과는 3시간 이내가 제일 좋은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한 빨리 오셔야 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병원에 오기까지 그 또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가 있을 텐데요. 생명을 살리는 응급조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심폐소생술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의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빨리 119에 전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19에 전화해서 출동하실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시면서 자동 재세동기라는 네. 치명적인 부정맥을 없앨 수 있는 기구를 요청하셔야 되고 이제 기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턱을 들어 올리시고 머리를 기울이시고 해서 기도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호흡을 한 5초에서 10초 정도 확인하시고 호흡을 그러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예예. 예. 그리고 호흡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1초씩 2회의 인공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양쪽 젖꼭지를 이은 선의 중간 부위 흉골이 되겠죠. 네. 고기를 힘껏 한 5cm 정도 들어가라 그럽니다. 예. 그럼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늑골 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왕왕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5cm면 정말 얼마나 세게 예.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심장에 직접 자극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대충 눌러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 힘껏 눌러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분당 100회의 속도로 흉부 압박을 30회 시행합니다. 그리고 방금 아까 전에 흉부 압박 전에 시행했던 인공호흡을 또다시 반복을 하죠. 그래서 30대 2라는 뭐가 수치가 30대 나옵니다. 2죠?
예, 흉부 압박 30회, 아. 2회 인공호흡, 네. 예, 이런 30대 이 주기를 반복합니다. 그럼 만약에 혼자가 아니고 주변에 한 분 더 계신다든지 2인 이상이 될 때는 보통 한 사람이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 후에 교대를 해주셔야 힘을 예. 비축할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진짜 네. 우리가 뭐 텔레비전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이 CPR 장면을 보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서 예. 하다가 지친다 그러더라고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예. 이렇게 많이 눌러야 예.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얘긴데요. 실제로 과장님 이렇게 겪으신 예. 어떤 그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20회를 잘해서 정말 소중한 생명을 살렸던 경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 진역 근처에 있습니다. 네. 그 부산역에서 서울을 다녀오시고 차를 찾으셔서 진역 쪽으로 향하고 있던 중에 운전 중에 예, 심장 마비가 네. 발생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응급실로 실려 오셔서 네.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서 심장 리듬을 뛰도록 하고 네. 심혈관 중재술을 시행해서 이제 생명을 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와, 정말 그 분초를 다투는 그런 예. 시간에 다행히 가까운 병원이 있어서 바로 시술을 받을 수 있었네요. 예. 오늘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나이가 다양하신데 중년을 넘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평소에 심혈관계 질환 그 관리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운동도 열심히 하시죠? 오늘 궁금하신 점 직접 물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떤 점이 얼마나 궁금하십니까? 예. 얼마 전에 남편이 협심증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약물 치료 때문에 발치 같은 걸 하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치아 네. 발치요? 네. 예. 협심증 치료 받는 동안에 다른 곳에 치료 받는 거는 위험한가요? 아. 받을 수 있는지. 그 약을 복용하니까 이게 이제 뭐 혈액 응고 때문에 이런 치과 치료에 대한 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실제 어떻습니까? 네.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으신 분들은 스텐트 내에 피떡이 안 차도록 하는 항혈소판제를 지속적으로 이제 복용을 해주셔야지 그 스텐트 혈전증의 위험을 줄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좀 묽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소판이 모여들지 않도록 해서 네. 피떡,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하는 약인데요. 네. 그 약제를 이제 끊게 되면 스텐트 혈전증이 위험해집니다. 네. 그래서 스텐트는 일종의 금속 거물망으로서 이물질이 되겠죠, 혈관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물질에 혈관 내피 세포가 부드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리는 예. 그런 그 치유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서적으로는 아직까지는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그 항혈소판제 2가지를 네. 지속적으로 복용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네. 1년 이후에도 아스피린은 평생 동안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치와 같이 출혈의 위험이 굉장히 크지 않은 경우에는 네. 가급적이면은 약제를 복용하시면서 아, 끊지 않고. 예, 우리 치과 선생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끊지 네. 않고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응급 수술이 아닌 다음에는 예. 대부분의 수술은 가능하시면은 1년 뒤로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1년 뒤에도 저희 신장내과 의사 입장에서는 아스피린을 평생 복용하시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일간 끊어야 됩니다. 5일에서 7일 정도 1년 이후에도 끊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술을 받을 경우에. 예. 예. 그 끊는 기간 동안에도 스텐트 혈전증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잠깐 끊었는데 그 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역설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그걸 매일 드시지도 않아야 될 약을 네. 매일 드시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고 계시는 기간 동안에는 어느 정도의 위험은 비록 낮긴 하지만은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걸 충분히 아시고 1년 이후에도 끊고 계시는 동안에 항혈소판제를 끊고 계시는 동안에 증상이 발생하시면은 바로 병원을 찾으셔야 병원으로? 됩니다. 네. 하지만 오늘 저기 질문해 주신 발치 정도는 괜찮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자, 한 분 더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예.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심근경색 위험이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제가 해야 될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네. 어떤 치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걱정되시겠는데요. 이렇게 예. 말씀을 들으면. 예. 여기서도 역시 그 위험 요인이 중요합니다. 네. 흡연, 고혈압 또는 그 관상동맥 질환의 가족력, 그리고 40mg/dL 미만으로 낮은 HDL 콜레스테롤, 요 네 가지 중에서 위험 요인이 몇 가지가 되시는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 단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60mg/dL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는 그 위험 요인 개수에서 하나를 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개수를 가지고 저희 그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에 대해서 보험 적용이 이제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험 요인이 없거나 한개인 경우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160 이상일 때, 위험 요인이 2개 이상일 때는 130 이상일 때, 또 관상동맥 질환, 그다음에 말초혈관 질환, 증상이 있는 경동맥 질환, 복부 대동맥류,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100, 그리고 불안정의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증 같이 급성 관동맥 증후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70 이상일 때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보험 적용을 받아서 투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동요법 또는 식이요법과 같은 생활습관 개선은 물론 같이 병행해 주셔야 되겠죠. 예. 예. 일단은 우리가 위험 요인을 낮추는 노력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경우에는. 예.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지는 또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고요. 예. 우리가 무엇보다도 위험 인자를 좀 낮추는 그런 노력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될 텐데요. 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활 습관이랄지 이런 그 협심증, 심근경색을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정상 체중을 유지하시고 또 포화 지방이라든지 전체 지방량을 감소시킨 유제품을 섭취하신다든지 또 과일이나 채소가 풍부한 식단을 운용하신다든지 또는 염분 섭취를 감소시키시고 하루에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시면 음주를 절제하시는 생활 습관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생활 습관을 알고 보면 그렇게 특별한 비법도 아니네요. 우리가 늘상 알고 있고 늘 강조해왔던 그런 비법인데 이런 생활 습관으로 얼마든지 정말 치명적인 심근경색 또는 평소에 협심증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 평소에 건강 관리에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겠습니다. 자, 오늘 심근경색과 협심증으로 함께해 주신 심장내과 배우형 전문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